오징어 게임 보셨죠?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한테 인성을 요구하고요. 봉사를 요구해요. 우리가 그걸 요구할 자격이 있나요? 아이들한테? 봉사요. 점수화시키는 순간 그거는 봉사가 아니에요. 우리 싸우면서 큰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싸우면서 관계를 맺고 간을 보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돼서 그 아이들이 싸우는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한 형태인 아이들의 다툼을 학급폭력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준 거예요, 아이들한테. 혁신교육지구의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지어봤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 조건이 있고 충분 조건이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건 되게 부족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는 누군가를 설득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설득하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죠? 그거는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조건일 수 있어요. 근데 충분한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하려면 이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자료는 제가 다 PDF를 만들어서 드릴게요. 예, 저를 찍으실 거면 얼마든지 찍어도 되는데 굳이 뭐 이거를 찍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소비에 취해서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두 개가 다 필요한데. 그렇죠? 높은 빌딩이 있으면 그 빌딩의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는데 이 빌딩 안에는 위층과 아래층 위계가 있죠. 수평적으로 모두 평등하게 협력하고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우리가 많이 좀 취약해지지 않았나? 지나친 소비 경쟁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경쟁이 가는 오징어 게임 보셨죠? 네.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 오징어 게임 보셨죠? 네. 예, 안 보셨구나. 조승연의 탐구생활이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로 방송된 다음에 자기가 프랑스 친구들한테 전화가 온대요. 그래서 야, 대한민국 대단하다. 프랑스에서는 소수의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한 결과를 소수한테만 전달하는데 대한민국은 감독들이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이제 이렇게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저는 최근에 사실 뭐 드라마 얘기가 좀 나오겠지만 제가 공주대학교에서 지금 평생교육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즘 누가 논문 보나요? 책도 잘 안 봐요. 드라마야말로 가장 훌륭한 질적 연구의 결과가 아닐까. 이 시대에 있는 PD들이 이 시대의 중요한 내용들을 아주 깊숙이 관찰해가지고 그거를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구청에서 어쩌다 공무원으로 일을 할 때 공무원분들한테 그런 부탁을 해요. 여러분들이 공적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면 국민들이 1000만 이상 본 영화는 같이 봐라. 그래야 국민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다른 전문성과 다른 생각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아이돌이라든지 이번 여름방학에 우리 둘째 딸의 목표가 저를 세븐틴에 입덕시키는 거래요. 그런 것처럼 그 아이들하고의 공감들을 형성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협력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앞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설득에서 이해로. 그러니까 설득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죠. 그래서 두 개를 다 충족시키려면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저를 만났어요. 여러분들 저 앞에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떠드는데 저를 한 번에 딱 보고 이해하시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책임을, 나의 어떤 잘못을 상대방한테 떠넘겨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내가 이해의 주체는 저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우리 아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가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저의 잘못인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책임을 상대방한테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아까 제가 설득해서 이해를 하려면 이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해의 주체는 나예요. 그러면 제가 사실은 공부를 하고 또 작년에 책도 내고 그러는 과정에 우리 딸이 있었어요. 제가 딸을 이해하고 싶어서 정말 다른 세상의 아이인 것 같아요. 사춘기 아이는 특히나 여러분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름 공부도 하고 고민도 하고 또 책도 쓰고 글도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해의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을 때 그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얘기하지 말고 왜 그럴까를 고민하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주제고요.
그 첫 번째 드라마가 아주 많이 나와요, 앞으로. 김비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한다면 이 둘이 연애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김비서가 왜 그럴까? 고민하면서 둘이 연애도 하게 되고요. 사실은 일찍이 이런 얘기를 가장 먼저 한 사람은 친절한 금자 씨예요. 뭐라 그랬죠? 유명한 대사 있어요? 예, 뭐라고요? 리액션?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딸이 언젠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니까 아빠 나한테 일해라 절해라 하지 마. 제가 성장해온 어떤 과정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느껴서 변했지. 만약에 누가 뭐 부모님이라든지 어떤 큰 어떤 권력에 의해서 내가 잠시 고개를 숙이거나 뜻을 굽힐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변화한 건 저의 자발적 선택과 어떤 자발성.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이 행정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요. 정작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저는 다양한 관계 안에서 제가 그 느꼈던 건 뭐냐면 누군가한테 심지어 제가 키운 딸한테도 변화를 요구할 수 없구나.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는 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변했으면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자발적으로 내가 변해야지. 내가 맞춰줘야지. 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얼마나 훌륭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상상하면서 저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가 다시 뭐 증가를 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왔을 때 안에 그 확진자가 한 분 계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현미경이 발명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저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은 거야. 정확하게 병을 진단하지 못했어요. 근데 현미경을 발명한 순간 그다음부터는 질병의 원인이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원인을 정확하게 아니까 그 다음에 처방할 수 있었겠죠. 그것이 의료과학의 발전을 이끈 거고요. 현재는 예방의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질병은 그냥 우리랑 독립적인 바이러스인데 어떤 주체적인 생각을 가진 인간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사회 문제가 질병보다 훨씬 더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 복잡한 사회 문제를 진단하려고 하잖아요. 무조건 처방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경험, 자기의 신념, 자기의 의지대로 처방하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크고 작은 사회 문제에 맞닥뜨려 살 수밖에 없어요. 가정도 작은 사회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 개의 가정이 있고 학교 문제, 교육 문제 등등등.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먼저 처방과 예방하기 전에 진단을 해야 되겠구나. 그 진단을 어떻게 할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시대를 제대로 진단하려면 그 사회 문제의 원인이 있을 거예요. 원인과 이 결과의 수직적 인과관계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다 다른 경험과 다른 어떤 그 지식과 다른 어떤 소속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보면 수평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어요. 교육과 정치와 행정과 문화와 예술과 이런 것들이 우리 동시대에 존재하면서 각각의 수직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들이 모여서 이것들이 수평적으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외부 서술이라고 하는 건데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간은 제가 살아왔던 저의 어떤 그 경험과 맥락이 있겠죠.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제가 50이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억지로 웃으시는 것 같아. 다른 어저께는 빵 터지던데. 근데 50이 넘는 동안 다양한 경험을 했겠죠. 그러면서 저는 제가 이해하는 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여러분들은 저를 오늘 처음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게 선입견이든 편견이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그 두 개가 만나야 올바른 사회적 관계 안에서의 저예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이렇게 해서는 사회적 관계 못 맺겠죠. 마찬가지로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교육 전문가들이 열심히 만들고 싶은 세상이 있어요. 전문성이. 근데 그 교육 전문성이 교육 밖에 있는 우리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이신 게 예전에는 학교와 마을이 서로 협력하지 않았잖아요. 마을은 그냥 교육의 대상이에요. 근데 지금은 나름대로 학교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외부에서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들어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혁신교육지구라고 하는 게 마을과 학교의 연대와 협력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려고 여기 오신 거예요. 하나씩 볼게요. 수직적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시대가 인류가 뭐 20만 년 전에 사피엔스가 지구에 딱 뭐 출몰해서 쭉 발전과 진화를 해왔죠. 원시 시대를 한 20만 년 거쳤고 그 다음에 농경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근대 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 그리고 현대까지 오게 됐고요. 그 과정에 생산관계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변해왔죠. 과거에는 수렵과 채집을 했어요. 19만 년 동안 인류는. 그죠? 그 다음에 농사를 시작했어요. 비로소 1만 년 전에. 그리고 산업 자본주의가 시작됐고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시대에 이루고 있고 뭐 5차, 6차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의 목표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수렵과 채집 시대에 노동을 했던, 사냥을 하고 뭐 채집을 했던 목표는 생존하기 위해서였어요. 자기가 가축을 생산하거나 어떤 농사를 생산하지 않았죠. 농경이 비롯되면서 비로소 인간은 생산 노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에덴 동산의 신화가 이 농경을 메타포한 거래요. 이를테면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집어준 거 먹었잖아요. 그러다가 제 생각에는 19만 년 동안 주로 채집을 하면서 그 식물의 어떤 생태를 관찰했던 여성들이 목숨을 걸고 사냥을 떠나는 남성들을 붙잡고 야 우리 농사 짓시다 라고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그게 바로 선악과인 거죠. 근데 사실 농사를 짓게 되면서 역설적으로 가부장제가 시작된 거예요. 아무튼 그런 생산의 목표로 하게 된 게 농경이고 그 다음에 지금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노동의 목표는 단연코 이윤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전에는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지구는 뭔가 생산을 할 때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이를테면 여러분들 다양한 노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숨 쉬는 노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 딸은 지금 집에서 잠자는 노동을 하고 있어요. 가사노동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모든 노동은 어떻게 더 소중할 수 있어요. 근데 이윤을 창출시키지 못하는 노동은 노동이 아닌 것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마틴 D200 디럭스라는 그 기타거든요. 이 기타의 앞모습은 이렇고요.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기타의 가격을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작년에 쓴 책을 선물로 드릴게요. 딩동댕. 나중에 받아가세요. 끝나고. 1억 5천. 우리나라 말로 환율로 제가 계산해보니까 1억 5천 정도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기타인데 금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나무로 만들었고요. 약간 좀 뭐 자기 양식 같은 게 들어갔는데 이게 1억 5천이나 될까?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해드릴 텐데 근대 자본주의 이전에는 기타를 만드는 사람들이 장인들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소리를 낼까? 좋은 어떤 음향의 배음과 울림을 낼까? 그러면서도 이게 나무로 만든 거기 때문에 습도나 온도에 건강할까? 그런 걸 고민하면서 열심히 깎고 다듬고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방망이 깎는 노인인가? 그거 봤죠? 그거를 사용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얼마나 그 공이 드는 건지. 근데 사용해보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기타를 안 치니까 이게 무슨 1억 5천이야. 근데 기타를 치는 사람들, 거기 익숙한 사람들 알아요. 그 차이를. 그래서 그전에는 이렇게 기타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기타를 만드는 목표가 이윤을 창출하는 거니까 이런 기타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프리웨어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음향목들이 불에 타 없어졌어요. 그 이전에 벌목했던 나무들을 건조시킨 이 마틴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오래된 회사인데 그 전에 나무를 베가지고 건조시킨 창고 이게 살아 있었던 거야. 여기에 나무를 그 프리웨어 방식 그 전에 상인들이 아니라 장인들이 만드는 방식을 복원해가지고 만들어서 딱 만드니까 그 기타의 기꺼이 기타를 연주하고 그 소리를 아는 사람들은 1억 5천의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스트라디바리우스인가 뭐 바이올린도 그런 가격을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 나무는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한테 당연한 게 과거에도 당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페미니즘 갈등도 있지만 세대 갈등이 되게 심각한데 세대 갈등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루머를 퍼뜨리는데 이를테면 로마의 폐허 위에서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는 그런 낙서가 발견됐다? 그거는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요, 평균 연령이 40까지밖에 못 살았고요. 그것도 많이 사는 게 40인데 농사를 지려면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싸가지가 없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같은 어떤 갈등이 있지 않았을 텐데 지금의 갈등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다른 어떤 이슈들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이런 당연함들이 늘 당연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노동의 목표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많은 어떤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있는데 이거는 인간이 기계와 경쟁하면서 일자리를 뺏기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인간이 했던 생산 노동은 기계가 해준다. 그럼 우리는 어떤 노동을 해야 될까? 여가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떤 노동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미래. 교육의 목표도 계속 바뀌어 왔어요. 원시 시대 때 알타미라 동굴 벽화를 그렸던 이유는 시간이 남아서 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못을 잡았는데 그 열심히 잡은 결과를 관찰해서 후대에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대 중세에는 교육이 계급별 사회화의 도구였어요. 이를테면 지배 계급은 지배의 정당성을 교육을 통해서 획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아무 관계없는 나이프와 포크를 순서로 어떻게 놓고 와인의 맛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 있나요? 상관없는데 그런 것들을 한 거고요. 나는 그리고 노동기급들은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계급별 다른 어떤 교육의 사회화를 교육을 통해서 한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지금 우리한테 익숙한 학교가 18세기에 세워지면서 그때 목표는 교육이 계층 상승. 이를테면 그 이전에는 아무리 똑똑한 노예도 시험을 통해서 귀족으로 선발하지 않았죠. 근데 근대에 들어서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계층 상승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농경과는 다른 자본주의 시대를 돌리기 위해서 뭔가 생산력에 투여하기 위해서 이제 재생산하는 이런 역할들을 교육이 했던 거고요. 그런 결과 지금은 교육이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어요. 네가 그렇게 찌질하고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건 네가 노력하지 않고 너의 능력이 부족해서야. 라는 방식으로. 근데 마이클 샌데 교수가 작년에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 작년인가에 내가지고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린 것 같은데 그 책의 원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공정담론이 되게 막 후끈하게 달아오르니까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지 원래는 능력주의의 함정이에요. 능력주의 횡포. 능력주의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 이제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를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 있대요. 어떤 성공한 사람한테 성공의 원인을 묻는데요. 그러면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얘기하고요. 다소 진보적인 사람들은 운이 좋았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다면 그만큼 열심히 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제가 적어도 학교 다닐 때보다 10배, 50배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노력하는데 모두 성공하나요? 만약에 제가 제 나이 때 우리 딸만큼 열심히 노력했으면 저는 외국의 하버드에 갔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시대에 따라서 노력과 인풋과 아웃풋이 달라지는 거는 이거는 필요한 노력의 결과가 아닌 거죠. 시대상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강의를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달려볼게요. 수평적 이해관계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어떤 특정한 전문적인 어떤 게 필요한 걸 전문가한테 권한을 줘요. 정치가 그렇죠. 그러면 전문가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동시에 책임도 물어요. 정치가 똑바로 안 됐을 때 그 정치인의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그럼 정치인은 이렇게 요구하죠. 지금 보상을 많이 주든가. 이게 전문성을 둘러싼 어떤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만 그런 게 아니죠. 교육도 그렇고요. 모든 우리 사회의 전문성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적 동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치만 정적 동물이고요. 판사를 독립대 헌법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선생님들은 독립대 교육기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횡적으로 연대하고 해야 될 것들을 전문가한테 떠넘기면서 사실은 다소 편리했을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의 사회의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루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회적 체계는 우리의 필요성에서 출발해요. 일리치라는 사람은 모든 전문직은 우리 시민들을 도와주는 서비스에서 시작했다. 근데 이 서비스들이 점점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자기의 밥그릇을 챙긴 결과 자기의 확대 재생산에 몰입하고 오히려 권력을 갖게 된 거죠. 교육이 마을이 있고 마을이 잘 굴러가려면 학교에서 그걸 재생산하기 위해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건 당연한 지원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치든 교육이든 심지어 어쨌든 행정 같은 경우도 약간 권력처럼 느껴지게 우리 작동을 하잖아요. 이런 것을 벗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영화 보셨어요?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예. 꼭 보세요. 끝까지. 저는 이거 보면서 이상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는 어떤 사람일까?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어떤 결론을 느꼈냐면, 아, 우리가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북장에서 이 사람이 이제 탈북한 사람인데, 뭐, 리만 가설인가? 그거를 증명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수학자인데, 북한을 탈북해서 한국으로 와요. 왜 탈북했냐 하면, 북쪽에서 나의 수학이 무기 만드는 쓰여지는 걸 한멸 느낀 거야. 근데 한국에서 오니까, 한국에서는 고작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버는 직장에 가는 수단으로 수학에 쓰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 진짜 이상한 나라는 뭘까? 이상한 수학은 뭘까? 우리가 이상한 수학을 하는데 그걸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거울을 보고, 아, 이쯤 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남자랑 여자랑 서로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이게 다르대요. 공감이 안 가시나요, 이거?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 이 두 개가 균형감 있게 조화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나 어떤 자존감 없이 그냥 밖에 평가하는 나에 끌려다니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겠죠. 그 평가와 무관하게 뭐 제 얘기만 하고 다니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닌 것처럼. 슈퍼밴드 2 보셨어요? 저는 사실은 서바이벌 프로그램 되게 안 좋아해요. 프로듀스 101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예전에 로마 시대에 콜로세움의 범투사들 막 몰아넣고 막 피 흘리면서 싸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정말 애들 몰아놓고 막 합숙시키면서 나중에 경쟁시켜가지고 막 울고, 아, 정말 처참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로 서바이벌을 안 봐요. 근데 이걸 안 보려고 했는데 내가 유튜브만 틀면 막 클립이 나와가지고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거부하다가 제가, 이걸 보게 됐는데 여기 보면 제가 보기에 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분들이 어떤 음악 하는지 대충 알거든요. 저도 뭐 음악에 관심이 있고 한때 프리랜서 작곡가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앞에서 경연 벌이는 애들의 음악이 이 사람들이 했던 음악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심사를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경연 프로그램에서 심사하는 모든 심사위원들은 서태지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서태지가 그 잘 나가는 서태지를 기존 음악가들이 평가를 했어요. 7점, 8점 받았고요. 그 당시 하강우는 뭐 멜로디가 너무 약한데 뭐 이게 음악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지금까지도 서태지 팬들한테 시달린대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저는 솔직히 제가 우리 딸을 키우면서 딸이 저를 키웠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진짜로. 우리 딸이 그렇게 자기 몸에 칼집 내면서 저한테 저항하고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사춘기 되게 심했거든요. 제가 얘를 따로 데리고 나와서 키웠을 정도로. 그 아이는 살기 위해서 매일 자해를 했고요. 저는 살고 싶어서 매일 유서 썼어요, 진짜. 근데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이 아이가 그런 거, 아빠 세상은 바뀌었고 달라지고 있어. 제발 그 세상을 좀 봐줘.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나요? 제가 학부모를 어떻게 정했냐면 교육에 대한 권한은 있지만 사교육에 대한 권한은 있지만 미래에 대한 책임지지 않고 현실 세계를 너무 모르는 게 학부모들이다. 하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미래에 대해서 오롯이 그들이 책임져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적어도 현재의 새롭게 넘쳐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들만큼 많이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죠? 억압하고 있죠. 아무튼 제가 여기서 경쟁의 무대를 어른들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경쟁의 무대에서 이 춤을 추고 노래하는 이 아이들은 그 편견에 맞서서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야. 와. 미쳤구나. 우리는 아이들한테 인성을 요구하고요. 봉사를 요구해요. 우리가 그걸 요구할 자격이 있나요? 아이들한테? 저는 동화는 어른들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들은 그냥 삶 자체가 동화예요. 저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애들이 어른이 보기에 자기는 그런데 애들이 막 우리 싸우면서 큰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싸우면서 관계를 맺고 간을 보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돼서 그 아이들이 싸우는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한 형태인 아이들의 다툼을 폭력으로 규정하고 학교 폭력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걸 어른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봉사요. 점수화시키는 순간 그거는 봉사가 아니에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준 거예요. 아이들한테. 저는 그런 세상 안에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서울대 국악과 다니는 박다울이라는 친구가 검역을 들고 나왔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가
국악에 검은 걸 치면서 서울대 국악과에 들어갈 정도면 그 사람한테 검을 가르치는 스승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서양음악 듣지 마. 힙합, 가요, 그건 음악이 아니라 쓰레기야. 이런 편견 안에서 음악을 배웠겠죠. 근데 자기 친구들은 힙합을 하고 락큰롤을 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과 함께 그 편견, 기존의 전문성이 만드는 편견을 깨고 이런 음악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좀 너무 이제 하게 됐고요. 예전에 농경 시대에는 세상의 변화가 되게 적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변화, 원심력, 변하려고 하는 원심력과 변하지 않으려는 구심력 사이에 균형이 있었고요. 균형 안에서 모든 정보는 저 안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2017년에 제가 보니까 1년에 정보의,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17제타바이트. 이거를 초로 환산하면 28만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1초당. 그러면 정보의 양으로 봤을 때 이 안에는 정보가 많겠습니까? 이 밖에는 정보가 많겠습니까? 세상은 여기 있어요. 근데 과거의 경험이 많은 우리들은 우리의 권력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자꾸 이 밖에 있는 정보를 이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면서 세대 갈등이 생기고 다양한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벽을 허물고 나와서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